43세 이혼 여인 나는 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결혼 후 몇 해는 벚꽃을 보며 손잡고 웃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봄은 결혼기념일과 이혼 도장을 찍은 날을 동시에 떠올리게 했다. 결혼 8년 자식은 없었고 이혼은 순조로웠다. 서로가 서로에게 점점 무관심해진 결과였다. 싸움보다 더한 감정의 방전, 애정의 부재. 이혼 후 첫 해는 직장을 겨우 다녔다. 둘째 해엔 친구들이 소개팅을 권했고 셋째 해엔 다 포기한 듯 웃으며 혼자가 편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하지만 정작 그녀 자신도 그 말이 거짓인 걸 알고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호스트바는 처음이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술 마시고 기분 좋게 대화하는 거지. 친구 미경이 끌고 간 곳은 강남의 지하 깊은 곳, 간판조차 없는 은밀한 공간이었다. 음악은 낮게 울리고 조명은 야했으며 남자들은 향수를 짙게 뿌리고 있었지만 어딘가 공허해 보였다. 그중 유난히 조용한 남자가 눈에 띄었다. 도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는 남들과 달리 허세가 없었다. 그는 먼저 다가오지 않았다. 다만 그의 시선이 자꾸만 나를 향해 머물렀다.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나는 그에게 먼저 물었다. 죄송해요. 그냥 슬퍼 보여서요. 그 한마디가 나의 마음을 건드렸다. 누군가 자신을 슬퍼 보인다고 말해준 건 몇 년 만이었다. 누구도 나의 감정을 묻지 않았고 자신조차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고 살아왔기에 그 말은 무섭도록 다정하게 들렸다. 그날 밤 나는 방긋 웃는 도진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을 설쳤다. 어느새 내 마음속에 도진이 들어와 있었다. 두 번째 만남은 내가 먼저 연락했다. 문자 몇 통, 짧은 통화 끝에 도진은 약속 시간보다 15분 먼저 카페에 와 있었다. 그날 그는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운동화는 조금 낡아 있었다. 이런데 처음이에요. 사복 입고 나와 있는 거.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팔목은 깡마르고 여리기만 했다. 허세 없이 앉아있는 그의 모습에 이상하게도 보호 본능이 자극됐다. 일 그만두면 어때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나 사실 연극하는데 수입이 거의 없거든요. 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나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연극이라는 단어에 조금 심장이 울렸다. 도진이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느껴졌다. 현실과는 거리가 먼 애틋한 세계.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요. 그렇게 시작된 동거는 연애보다 더 빠르게 서로를 집어삼켰다. 도진은 무뚝뚝했지만 가끔 눈빛이 따뜻했다. 밥을 차려주면 꼭 잘 먹었어요 라고 인사했고 아침이면 향긋한 커피를 타주었다.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내가 잊고 지냈던 사랑받는 감각을 되살렸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말했다. 나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결혼은 소박했다. 양가 가족은 부르지 않았고 친구 몇 명만 불러 작은 식당에서 식을 올렸다. 나는 진심으로 행복했다. 도진은 처음으로 반지를 끼워주는 손이 떨린다고 했다. 나는 그 말마저 진심으로 믿었다. 하지만 결혼 2달 뒤부터 이상한 균열이 시작됐다. 우리 엄마 병원비가 급해. 보험이 안 된다고 하니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나는 다급해 보이는 그에게 300만 원을 송금했다. 그 다음엔 전자담배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했다. 1천만 원. 나는 대출까지 받아 도와줬다. 영수증도 차용증도 없이. 그는 서류를 만들기 싫어했다. 너랑 나 사이에 무슨 그런 게 필요해? 그 말이 처음엔 로맨틱하게 들렸다. 이제 와 돌이켜보면 가장 치명적인 말이었다. 투자 명목으로 3천만 원, 카드 돌려막기 명분으로 2천만 원. 어느새 내 통장엔 잔고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대출만이 찍혀 있었다. 친구 미경이 계속 경고했지만 나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다 갚을 거야, 진짜 힘든 거야 라고 되뇌었다. 하지만 도진은 점점 변해갔다. 예전처럼 웃지 않았고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았다. 핸드폰은 항상 엎어놓았고 어느 날부터 나와 등을 돌리고 자기 시작했다.
존중은 사라졌고 이유 없는 짜증이 잦아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를 보면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래야 믿음이 유지될 것 같았기에.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사라졌다. 그리고 모든 게 무너졌다. 도지는 새벽까지 들어오지 않았다. 집엔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처음엔 무슨 사고가 났을까 걱정했고 다음엔 병원과 파출소에 전화를 돌렸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는 완벽하게 사라져 있었다. 그의 이름으로 된 명의는 어디에도 없었다. 신분증도 가짜였고 연극배우 친구라는 사람은 실존하지 않았다. SNS는 탈퇴 처리되었고 그가 사용하던 전화번호는 해지돼 있었다. 집엔 그의 옷 한 벌도 남아있지 않았다. 거실 벽에 작게 접힌 쪽지 한 장. 미안해. 근데 이게 내 방식이야. 그제야 나는 현실을 깨달았다. 내 인생에서 두 번째였던 결혼은 한편의 사기극이었다. 은행 잔고는 마이너스 5천만 원. 신용카드는 정지됐고 대출금 상환 알림으로 휴대폰은 하루 종일 불이 났다. 심장이 조여왔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가 가져간 건 돈만이 아니었다. 자존심, 믿음,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였다. 그 후 나는 한동안 사람들을 피했다. 회사엔 몸이 안 좋다며 병가를 냈고 친구들의 연락은 모두 무시했다. 하루 종일 TV만 켜둔 채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눈물은 처음 며칠만 났고 그 이후엔 그마저 말라붙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네가 바보였던 거야.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 구석에선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려왔다. 사랑받고 싶었잖아. 그게 죄일까? 누구보다 외로웠고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누군가에게 특별해지고 싶었던 마음이 그렇게 비참한 결말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 모든 게 나만의 책임은 아니었다. 가해자는 사랑을 흉내낸 자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랑을 믿고 싶었던 사람. 몇 달 후 나는 카페에 앉아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다. 다시 출근을 할 것이다. 잃은 걸 되찾을 수는 없지만 다시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로 다짐했다. 이제 나의 눈은 예전보다 단단해졌고 마음은 한 겹의 껍질을 더 씌운 듯 차가워졌다. 그리고 다시는 봄을 싫어하지 않기로 했다. 그의 벚꽃은 나의 발끝에서 조용히 흩어졌다. 비록 나의 두 번째 사랑은 산산이 부서졌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니까. 저희는 3년 전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이제 결혼식을 3개월 앞둔 예비부부입니다. 저보다 2살 많은 예랑이는 처음 입사한 유통회사에서 10년을 넘게 근무하면서 회사 내에서도 근면성실하기로 소문이 나 있고요. 데이트할 때는 저에게만은 한없이 다정하게 대해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희 커플은 데이트할 때 어딜 가나 항상 손을 잡고 다니는 닭살 커플이에요. 데이트할 때 제가 조금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괜히 예랑에게 히스테리를 부려도 저한테 한 번도 싫은 소리 한 적 없고요. 항상 데이트 때마다 조금씩 늦는 저에게 왜 늦었는지 한 번도 물어보질 않는 사람이에요. 예랑이는 데이트할 때 꼭 큰 가방을 메고 나오는데요. 거리를 걷다가 제가 덥다고 말하면 가방에서 부채를 꺼내 붙여주거나 미니 선풍기를 꺼내서 틀어주고요. 춥다고 하면 작은 담요를 꺼내 덮어주거나 목도리나 바람막이 같은 옷을 꺼내서 입혀주어요. 그리고 제가 좀 칠칠 맞아서 음식이나 음료를 먹다가 옷에 흘리거나 바닥에 흘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예랑이는 가방에서 휴지부터 손수건, 물티슈, 일회용 앞치마, 가글약, 소화제 등등을 꺼내서 저를 챙겨준답니다. 예랑의 큰 가방 안에는 마치 만물상처럼 다양한 물건들이 들어있어서 데이트 동안 불편하지 않도록 저를 케어해주는 참 다정한 사람이에요.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저를 끔찍이 챙겨주는 예랑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부러워하면서도 꼴보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먹는 것에 진심이라서 식사를 할 때 좀 까다롭고 유별나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 예랑이는 저와 밥을 먹을 때가 가장 바쁜 시간이에요. 일단 국물이 튀르려가 조금이라도 있는 음식인 경우 테이블에 앉자마자 식당에 비치된 앞치마나 아니면 가방에 준비해둔 일회용 앞치마부터 꺼내서 저에게 둘러주고요. 물과 수저 등의 세팅이 끝난 후 일단 셀프바가 있는 식당 같은 경우엔 셀프바에 무엇이 있는지 정찰을 다녀옵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부족하다 싶으면 얼른 셀프바에 가서 리필을 해오거나 식당에 리필이 가능한지 부탁을 해주죠. 주문한 음식이 조금이라도 늦는다 싶으면 예랑이는 바로 가서 재촉을 해주고요. 제가 음식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음식이 나오고 10분 이상 사진을 찍는데도 별말 없이 기다려주면서 사진 찍는 걸 도와줍니다. 반찬이 여러 가지 있는 메뉴의 경우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평소에 파악하고 있다가 제 앞으로 세팅을 해주고 뭐가 부족한 건 없는지 식사 중에도 계속 물어봐 주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치킨인데요. 치킨 부위 중 저는 뻑뻑살을 절대 먹지 않는 식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치킨을 먹을 땐 뻑뻑살 부위는 항상 예랑이를 먹게 했었지요. 예랑이는 이런 나의 식습관에 불만을 가질 법한데도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아 주었어요. 사실 결혼을 결정하게 된 계기도 이런 나의 식습관을 이해해주고 다정히 챙겨주는 예랑이의 모습에 반해서 결정했다 해도 과언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짜를 잡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한 이후부터 예랑이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이제 다 잡은 물고기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을까요? 한 번은 데이트할 때 제가 히스테리를 좀 많이 부렸던 날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괜히 예랑이에게 꿍시렁꿍시렁 대고 있었는데 한참 듣고 있던 예랑이가 갑자기 정색을 하며 저에게 주둥이 좀 닫으라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곤 곧바로 미안하다며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며 사과를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예랑이가 뭐 보살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또 어느 날은 데이트를 약속하고 제가 좀 늦어서 서둘러 가고 있는데 연애할 때는 1시간을 늦어도 왜 안 오느냐고 물어보질 않았던 사람이 빨리 나오라고 체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도 데이트마다 가방을 메고 다니는 건 똑같은데 왜인지 가방에 부피가 많이 줄었어요. 어느 날은 날씨가 추워서 예랑에게 평소처럼 담요 좀 꺼내서 덮어달라고 했더니 집에서 출발할 때 가지고 나오려고 했었는데 깜빡했네 하하. 라며 천연덕스럽게 웃는 거 아니겠어요. 결정적으로 다투었던 사건은 얼마 전 땡땡치킨을 먹던 날이었어요. 여러 가지 치킨 브랜드가 있지만 땡땡치킨은 큰 닭을 쓰기 때문에 유난히 뻑뻑살이 많은 치킨 브랜드예요. 그날도 당연히 뻑뻑살을 담당해서 먹던 예랑이가 치킨을 먹다 말고 갑자기 저한테 짜증을 내었어요. 에이씨 나 목매어 죽겠네. 땡땡 치킨은 좀 안 먹으면 안 돼? 냠냠 치킨은 뻑뻑살도 별로 없고 부드러운데 말이야. 연애할 때는 단 한 번도 왜 뻑뻑살을 안 먹는지 물어보지도 않던 예랑이어서 저는 예랑이 뻑뻑살을 좋아하나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뭐? 오빠 예전엔 땡땡치킨 아무 말 없이 잘 먹었었잖아. 갑자기 왜 그래? 넌 뻑뻑살이 그렇게 싫으면 다리랑 날개만 나오는 콤보 메뉴를 먹던가 하지 왜 꼭 전체 부위가 나오는 메뉴를 먹는 거야? 난 먹는 거에 좀 예민한 거 알잖아. 특히 치킨은 나한테는 신성한 음식이야. 치킨은 한 마리 전체 부위가 나와야 먹은 것 같은데 다리랑 날개만 나오는 콤보 메뉴는 먹어도 배가 안 찬단 말이야. 미안하지만 앞으로 나는 뻑뻑살을 먹을 수 없어. 당연히 나를 이해해주는 말을 해줄 줄 알았던 예랑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뻑뻑살 정말 싫어. 나도 다리랑 날개 부위가 더 좋다고. 뻑뻑살만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날 이후로 한동안 치킨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는 예전과 다르게 냉랭해졌습니다. 어쩌다 데이트를 나가는 날이면 치킨 말고 계속 다른 메뉴만 먹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괜한 고집을 부리는 것을요. 예랑이에게도 미안하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치킨을 먹을 때 뻑뻑살을 먹는다거나 콤보 메뉴를 시키는 건 절대 양보 못할 것 같습니다. 뻑뻑살 때문에 예랑이와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건 아닌가 고민도 됩니다. 남들 눈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쯤은 양보 못하는 게 누구나 한 가지씩은 다 있지 않나요? 연애 초반에는 뻑뻑살을 말없이 먹어주던 예랑이의 듬직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점점 잔소리와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예랑이를 보면 이대로 결혼을 진행해도 될는지 고민이 됩니다. 정말 자상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던 예랑이였지만 제가 주는 뻑뻑살을 더 이상 먹지 않으려고 하는 예랑이와 저 앞으로 미래를 함께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살이 된 주부입니다. 요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은 외동으로 자란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은 올해 28살이에요. 대학을 졸업한 뒤 몇 년째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기 전까진 아들은 나름 활발한 성격의 공부도 꽤 하는 편이었고 서울에서도 나름 이름 있는 대학도 나온 데다가 직장을 다니던 엄마를 도와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던 효자였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친구들과 자식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 아들의 얘기를 할 때는 자부심이 정말 넘쳤습니다. 다른 부모들의 부러움과 시샘을 한눈에 받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였죠. 한 가지 부모로서 아들에게 미안한 게 있다면 동생을 두지 못해 외롭게 커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생이 없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둘째를 임신하고 5개월쯤 되었을 때 안타깝게도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 부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또 같은 일을 겪는 게 너무 두려워서 첫째 아들에겐 조금 미안하지만 더 이상 자녀 계획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은 혼자였지만
우리의 걱정과는 달리 잘 자라주었습니다. 마치 부모의 속마음을 잘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은 가끔씩 혼자 멍하니 허공을 보며 중얼거리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땐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민이 있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부모에게 자주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너무 일찍 철이 든 걸까요? 아들은 사춘기 시절 또 다른 아이들에 비해 짧게 보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친구들이 꽤 많이 생겨났는데 아들은 이때부터 뭐든 자신감 있게 척척 해나가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처음 지원하고 싶어 하던 회사에 이력서를 넣을 때까지만 해도 아들은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쳐왔습니다. 순탄대로를 달릴 것만 같았던 아들은 원하던 회사에 떨어지자 후순위로 점 찍어 두었던 회사들의 노크를 했지만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도 했고 인턴도 다녀오고 자격증도 준비했는데요.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 이때부터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것이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들은 부쩍 말수가 줄어들었고 친구들과 만남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다정하게 집안일은 도와주던 아들은 이제는 밥도 같이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게 혼자 방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루에 얼굴 한번 보기 힘들 지경입니다.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눈도 잘 안 마주칩니다. 저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괜히 눈치 없이 이것저것 물어봤다가 마음의 상처라도 받는 건 아닐지, 혹시 우울증이라도 올까봐 말이죠. 이럴 땐 부모보다 형제가 있었으면 더 도움이 되어 주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동생을 지키지 못한 제가 죄인이 된 것만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옆에서 조용히 밥 챙겨주고 필요한 거 있냐고 물어보는 정도였습니다. 기죽어 지내던 아들은 용돈을 받는 것도 먼저 요구하는 일이 거의 없어 제가 알아서 챙겨주곤 했는데 몇 달 전부터 아들이 먼저 용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만 원이었는데 점점 액수가 커지더니 어느 날부터인가는 몇십만 원씩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용도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저는 혹시 면접 준비 때문에 혹은 뭐 급한 게 있겠거니 하고 줬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결국 얼마 전엔 아들에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던 아들은 눈을 피하며 말하더군요. 코인에 투자했다고요. 처음에는 운 좋게 수익이 좀 났고 그게 재미가 붙어서 점점 더 큰 돈을 넣었답니다. 결국은 손해가 컸고 지금은 대부분을 잃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100만 원만 더 주면 이건 확실한 거니까. 이것마저 잃으면 코인 접을게요. 정말 약속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너무 쓰렸어요. 그게 진짜 마지막이 아닐 거란 걸 저는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아들에게 크게 화를 내본 적이 거의 없던 저는 그날 큰 소리로 다그쳐 버렸습니다. 물론 바로 후회를 했지만요. 그날 이후로 아들은 저를 보고도 말을 걸지도 않고 방에만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만 있습니다. 저도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매일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아들 직장이 어디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고 이제는 대부분 눈치를 챘는지 지인들도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모임 자리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는 부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부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가 코인에 빠진 건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현실에 대한 도피일 가능성이 커요.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아이가 지금 자기 삶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중요한 건 돈을 줄까 말까가 아니라 아이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삶을 책임지도록 자신감을 심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무조건 하지 말라고만 하면 아이는 더 고립돼요. 왜 그랬냐 하고 조심스럽게 묻고 이야기할 기회를 줘야 해요. 대신 돈은 조건 없이 주지 마세요.
부모의 돈은 자신의 돈이 아니며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코인에 빠진 아들 때문에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저에게 그분들의 말씀은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의 고통 속에서 길을 잃은 상태였고, 거기서 탈출하고 싶어서 코인이라는 환상을 붙잡은 거겠지요. 그래서 이제는 아들에게 돈을 주거나 다그치는 일은 멈추었습니다. 그 대신 아들과 대화할 시간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요. 아이를 비난하거나 훈계하지 않고 그냥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요. 아주 작은 변화라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려 합니다. 혹시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중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오랫동안 혼자 소갈이 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이야기 나눠보세요. 때로는 한 줄의 조언이, 한 사람의 공감이 어두운 길에 불을 밝혀주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 아이가 자신만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저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해보려 합니다. 아이에게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아이가 진심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찾게 되면 코인 투자에만 맹목적으로 빠져서 지내는 생활과 당당하게 결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이 가시거나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희망차고 행복한 날들 되십시오. 혜진아, 미안한데. 분명히 챙긴다고 챙겼는데 탁자 위에 지갑을 놓고 온 것 같아. 15년 지기 친구인 지우는 본인도 민망한 듯 얼굴에 어정쩡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래 알았어. 내가 계산하지 뭐. 지우와의 만남은 늘 이런 식이었다. 본인이 먼저 만나자고 해서 밥을 먹으러 가면 꼭 계산할 때에는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본인의 지갑을 열지 않는 버릇이 있었다. 학창 시절의 지우는 한때 나의 단짝 친구였다. 그녀의 집은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동생들과 어렵게 자라온 것을 알기에 나는 늘 지우를 배려하고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경제 사정 때문에 대학도 포기하고 일찌감치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우는 현재는 어엿한 중소기업의 대리가 되었고 연봉도 꽤 많이 받는다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터였다. 아, 미안. 요즘 진짜 좀 빠듯해서. 밥을 먹은 후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려고 계산대에 서 있자 지우는 또다시 본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시전했다. 커피값 72,000원. 큰 돈은 아니지만 이번 달만 벌써 4번째였다. 처음에는 학생 시절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항상 쩔쩔매던 지우의 모습이 떠올랐어. 나는 선뜻 그녀의 밥값과 차값을 함께 계산했다. 그래, 직장 생활을 일찍 시작했다고 해도 워낙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으니 가족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겠지 라고 생각하며 지우 대신 지갑을 여는 일에 인색하거나 표를 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의 횟수가 쌓일수록 내 마음속의 균열도 커졌다. 지우는 요즘 따라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고 돈을 쓰고 있는 듯 했다. 약간 통통했던 지우의 몸매는 군살이 빠지면서 라인이 잡히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톱 위에는 화려한 네일아트가 그려져 있었다. 혜진아, 나 조금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요즘 헬스 다니거든. 지난주부터는 PT도 시작했어. 진짜 힘들긴 한데 하루하루 몸이 변하는 게 보여서 좋아. 나는 지우의 말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PT는 한 달에 최소 4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항상 계산할 때마다 주머니 사정이 빠듯하다던 지우의 말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커피 한 잔 값도 없으면서 PT를 받고 네일을 하고 SNS에는 매일같이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을 올리는 지우. 가만 보니 지우는 나랑 만날 때만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꺼내는 것 같았다. 나는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어렵게 말을 꺼냈다. 지우야, 너 형편이 항상 빠듯하다면서 어떻게 PT를 받고 비싼 네일 아트를 한 달에 2번씩 시술을 받는 거야? 지우는 나의 이런 물음에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웃으면서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밥은 굶어도 외모는 가꿔야지. 그건 자기 관리잖아. 그래도 나 되게 절약하는 편이야. 요즘엔 점심도 거의 김밥으로 때우거든. 그 순간 나는 커피잔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고 지우의 경제관념이 잘못된 동시에 나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심이 없다는 반증이 아닐까?
혜진아, 다음번에는 커피값은 내가 꼭 낼게 진짜로. 이번에 너 SUV 자동차 새로 뽑았다며? 너는 어쩜 능력도 좋다. 중형차 몰고 다니려면 기름값도 만만치 않을 텐데.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지우에게 선을 긋고 있었다. 며칠이 지난 후 또 다시 지우에게 연락이 왔다. 혜진아,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돼? 이번 토요일이 내 생일이거든. 다른 일도 아니고 내 생일인데 꼭 와줄 거지? 생일이라는 지우의 말에 나는 잠시 고민을 했다. 생일. 지금까지 15년 동안 지우를 만나면서 간간히 그녀에게 생일 선물을 해주었던 나. 지우는 본인의 생일이 다가오면 꼭 며칠 전부터 나에게 반복해서 알려왔다. 반면 지우에게 생일 축하를 받아본 적은 없었다. 밥은 고사하고 선물을 받은 적도 없었지만 나는 그녀의 형편을 알기에 특별한 불만을 품지는 않았다. 설마 이번에도? 나는 마음속에서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왔지만 마지막으로 지우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지우의 생일인 토요일 오후 가격이 비싸 보이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지우가 부른 동창생 2명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지우는 본인이 미리 골라둔 메뉴를 주문했다. 음식은 안심 스테이크부터 와인, 사이드 메뉴 등이 나오는 1인당 8만 원을 훌쩍 넘는 코스 요리였다. 나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 음식의 맛도 제대로 느낄 수 없었다. 지우가 부른 2명의 동창생들은 당연히 지우가 밥값을 계산하는 것인 줄 알고 행복한 표정으로 맛있게 식사를 했다. 지우는 음식을 먹는 내내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느라 바빴다. 동창생 2명과 나는 지우에게 준비해온 생일 선물을 주었다. 고급 향수와 립스틱, 상품권 등의 선물을 받자 지우의 표정은 더욱더 밝아졌고 선물 사진들도 SNS에 올리면서 나의 생일 축하 파티, 친구들의 선물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이거 다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너희들 진짜 센스 미쳤다. 친구들이 가져온 선물을 가방 안에 야무지게 쓸어 담은 지우는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놀자고 제안을 했고 우리들은 당연히 지우가 계산을 할 것이라 생각하며 천천히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계산서에 청구된 식사값은 32만 원. 지우는 계산서를 카운터에 내려놓더니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로 달려갔다. 우리는 그녀가 곧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며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10분, 2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지우야, 어떻게 된 거야? 왜 안 와? 나는 지우에게 카톡을 보냈다. 혜진아, 나 배가 너무 아파서 집에 먼저 왔어. 미안한데 계산은 너희들이 나눠서 하고 다음에 만나면 내 몫은 네 계좌로 입금해줄게. 나는 지우의 카톡 답장을 읽고 차마 카톡 내용을 동창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 황당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지우가 계산 안 하고 간 거야? 설마 우리 보고 계산하라는 건 아니겠지? 동창생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지우에 대한 과거 경험담을 쏟아냈다. 쟤 항상 이래. 예전에도 자기가 정한 식당에서 모으려고 해놓고 음식을 잔뜩 시켜서 먹더니 계산 안 하고 슬쩍 빠졌었잖아. 근데 이건 진짜 너무하잖아. 생일이라도 다 초대해놓고 비싼 음식 잔뜩 시켜 먹고 선물까지 받고선 계산도 안 해. 결국 우리는 음식값 32만 원을 3명이서 나눠서 결제를 했다. 예정에도 없던 지출이었다. 지우의 선물을 사느라 들인 돈과 비싼 식사값까지 한 달 용돈의 30%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순간이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지우의 얌체 같은 행동에 화가 난 채로 집으로 돌아왔고 그녀의 SNS 계정에 들어가 보았더니 그곳에는 우리와 함께했던 식사 사진들과 선물 사진들이 잔뜩 올라와 있었다. 이번 생일 성공적, 너무 행복했던 하루, 고마운 내 친구들. 그날 이후 지우와 함께 있던 단체 채팅방을 나왔고 진작 손절을 했어야 했는데 하는 자책감이 들었다. 막상 그녀를 손절하고 나니 그동안 나를 완전 호구로 대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배신감과 분노의 감정에 치가 떨렸다. 지금도 지우는 가끔씩 나에게 카톡을 보내지만 나는 절대 잊지 않는다. 카톡도 며칠 후에는 차단을 할 예정이다. 지우의 SNS 계정에는 얼마 후 베트남 다낭에서라는 제목의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왔다. 나를 만날 때는 그렇게 어렵고 빠듯하다더니 고가의 헬스 PT와 네일아트, 해외여행 갈 돈은 있었던 그녀. 그날 이후 나는 미련 없이 그녀의 카톡과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15년 우정의 결말이 이렇게 끝난 것에 대해서 씁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자신의 돈을 쓰지 않으면서 늘상 남에게 얻어먹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생활 습관으로 고착돼 버린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같은 행동을 반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둔다면
나는 돈보다 정신건강을 더 잃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15년 우정을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골인시켰다. 여러분 주위에도 혹시 이런 얌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13년 동안 반려했던 강아지 뽀미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날, 내 마음에 구멍이 크게 뚫리고 그 속으로 폭포수가 내리듯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40살이 넘도록 아직 미혼인 저에게 반려견 뽀미는 나의 가족, 그 이상이었습니다. 뽀미를 화장하고 강아지 납골당에 안치를 했지만 아직도 뽀미의 작은 발바닥 소리, 물그릇을 핥은 소리, 새벽마다 목덜미를 핥던 촉감까지 뽀미에 대한 기억들은 내 생활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한 후에 텔로스 증후군이라는 증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우울증에 빠진다고 하는데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운 없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고 늘상 넘치던 식욕도 떨어져서 그토록 빠지지 않던 살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며칠을 보내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였습니다. 뽀미와 같은 강아지들이 유기동물 보호소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번 기회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뽀미와 이별한 슬픔을 잊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유기동물 보호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물보호소에 전화를 걸자 다정한 음성의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곳은 사랑에 목말라 있는 강아지들이 80마리 있습니다. 자매님이 봉사활동을 와주시면 강아지들은 너무 행복해할 거예요. 60대로 보이는 중년 여성은 자신을 작은 교회의 목사라고 소개를 하며 목회활동을 하는 동시에 불쌍한 유기동물들을 거두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 분이 목사님이라는 사실과 중년의 독신 여성이라는 점에 놀라며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며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의 생활상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항상 물품이 부족하고 사료와 간식 등의 후원에 목말라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는 생활비의 일부를 유기동물 보호소에 후원금으로 보내기로 마음먹고 집에 있는 신문지와 허니불 등을 챙겨서 유기동물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비록 하루뿐이겠지만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뽀미에 대한 그리운 마음과 슬픈 마음을 씻어내고자 하루 종일 바쁘게 손발을 움직이고 불쌍한 동물들을 케어하다 보면 슬픈 마음도 사라지고 마음도 홀가분해질 거야. 중년의 여자 목사가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는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그곳은 마을의 가장 끝자락의 산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찾아간 그곳에 도착하자 보호소의 강아지들이 동시에 짖어대면서 저희 방문을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랜만에 사람이 왔다는 듯이 강아지들은 무척 반가워하며 꼬리를 흔들어댔습니다. 그래, 사랑에 목마른 강아지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구나. 오늘만큼은 사랑을 듬뿍 주어야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며 씩씩하게 동물보호소의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전화로 통화를 했던 중년의 여자 목사는 저희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마리의 동물들을 케어하는 사람이라서 외모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지쳐있는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목사는 화려하고 고급져 보이는 개량한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방금 미용실에 다녀온 듯 굵은 웨이브가 찰랑거렸고 화장은 마치 중요한 모임 장소에 나가는 사람처럼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몇 번 봐왔던 터라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많이 다른 목사의 모습을 보며 저는 자기 관리에 철저한 부지런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는 곧이어서
동물보호소에서 상주하며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신도들이라며 3명의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한 명은 50대로 보이는 무척 마른 모습의 순한 인상을 가진 여성분이었고, 2명은 체격이 건장해 보이면서도 얼굴은 매우 순박해 보이는 남자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보며 매우 반가워했고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차와 과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은 무척 온화해 보이고 착한 인상이었지만 목사가 다가오면 표정이 굳어지는 모습을 보았는데 목사님이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곧 동물보호소에서의 봉사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서의 봉사활동은 생각보다 훨씬 빡센 일이었습니다. 일단 80마리 강아지들이 배설해 놓은 똥을 치우고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데 배설물들이 어마어마하더군요. 청소를 한 후에는 강아지들의 밥그릇에 사료를 채워주고 좁은 케이지에 있는 강아지들을 산책시키는 일 등 몇 시간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는 내내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상주하며 목사를 도와서 일을 한다는 3명의 신도들은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오래전부터 이 일만 해왔다는 듯이 손발을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하루 종일 동분서주했지만 화려하게 외모를 꾸민 목사는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과 전화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는 나약하고 추악한 존재이지요. 이곳에 버려진 동물들은 책임감 없고 어리석은 인간들 때문에 이 땅에 나와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매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불쌍한 동물들은 배고픔과 추위에서 고통받게 될 거예요. 봉사활동은 언제 오신다고요? 오실 때에는 사료와 간식 등 후원 물품을 가져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목사는 전화를 끊고는 청소를 하고 있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전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잡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깨어있는 시간에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올 때는 처음에는 의욕에 넘쳐서 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을 한답시고 강아지 몇 번 쓰다듬어주고 가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은 몇십 장씩 찍어가는 한심한 인간들이 많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사람들은 알곡이 아닌 쭉정이인 것이죠. 자매님은 그런 인간들과는 다르겠죠. 목사는 노골적으로 사람들을 비판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고 그것은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네네. 그럼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라고 얼버무렸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온 게 아니라고. 반려동물 뽀미와의 이별 때문에 마음이 허해서 시작해본 일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쓸데없는 말이 될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목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 같았고 내 의견을 이야기해봤자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보호소의 강아지들을 케어하고 나자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청소와 배식, 목욕시키기, 좁은 케이지 안에 있던 강아지들의 산책까지 마치자 그냥 쓰러져서 쉬고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의자에 쓰러지듯 앉아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이제 동물보호소의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 목사가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 있는 터라서 저녁 식사를 하자는 목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아지들이 있는 보호소 건물의 옆에는 목사가 기거하고 있는 사택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음식을 할 수 있는 주방과 대형 식당에서나 쓰는 엄청나게 큰 밥솥이 3개나 있었고 1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넓은 식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고 계시는 50대의 여자 신도님은 바쁘게 손을 움직여서 5사람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목사의 앞에는 엄청나게 큰 접시에 수육과 보쌈김치, 각종 나물과 튀김류가 놓여졌고
하얀 쌀밥이 고봉으로 담겨졌습니다. 저 많은 음식을 목사가 다 먹는다고? 저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빨리 먹고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하루 종일 전화 통화만 하던 목사는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고 목사 앞에 놓여 있던 그 많은 음식들은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반면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한 저는 입맛을 잃어버려서 천천히 밥알을 입안으로 밀어넣었지만 음식의 맛을 거의 느낄 수 없고 마치 모래알을 씹는 기분이었습니다. 가까스로 밥을 먹은 후 집으로 가려고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강 안에 불쑥 들어온 목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또 올 거죠? 우리 보호소의 아이들이 자매님을 무척 따르고 좋아하더군요. 한번 왔다가 사라지는 봉사자들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해롭습니다. 정과 사랑에 굶주린 아이들이 자매님을 항상 기다릴 겁니다. 목사의 이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봉사활동은 나의 의지로 결정하는 것인데 목사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해온 걸까? 어쩌면 여기서 지내는 신도분들도 목사의 가스라이팅 때문에 노예처럼 잡혀서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네 라는 대답을 한 후 황급히 동물보호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강아지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힘들면서도 보람되는 일이었지만 저는 이곳을 운영하는 목사에게서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 발을 잘못 들였다가 목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면 평생 결혼도 하지 못하고 목사의 조종에 따라서 개똥만 치우다가 내 인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본능적으로 엄습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너무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인터넷으로 그 동물보호소와 목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와 같이 봉사활동을 갔다가 경험담을 남긴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몇 시간 동안 검색을 하다 보니 몇 개의 단서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며 작은 교회를 운영하는 그곳을 거쳐갔던 몇몇 신도들이 있었고 그들은 원인 모를 병이나 암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외로운 사람들이거나 사업이나 결혼에 실패해서 심적으로 괴로운 삶을 살다가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목사의 가스라이팅과 설득으로 정착을 하게 되고 병을 얻게 되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제 전화기에서 목사의 전화번호를 삭제했습니다. 만약 봉사활동을 또 다시 하게 된다면 정말 잘 알아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삶의 도구로 이용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도록 조정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겉으로는 착한 일을 하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을 가지고 마치 세상에 복수를 하듯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보호소에서 만났던 3명의 신도분들의 팔과 손에는 강아지들에게 물린 상처와 흉터가 유독 많았던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저는 뉴스에서 그 동물보호소와 목사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믿음이 부족하다면서 신도들을 수시로 폭행했고 가끔씩 좁은 케이지를 탈출하는 강아지들을 때리고 굶기는 등의 악행을 저지르다가 그곳에 봉사활동을 하러 간 대학생들에게 발각되어 고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돈을 잃은 거지 사람이 죽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 영감은 말했습니다. 아니, 이 영감이 뚫린 입이라고 앞으로 4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노후 자금을 몽땅 사기당한 양반 입에서 할 말인가 싶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정년 퇴직을 한 후 평생을 살아온 서울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재산인 아파트를 팔아 남은 대출금을 갚고 시골에 조그만 전원주택을 짓자던 건 남편의 꿈이었습니다. 60대이지만 아직은 건강하니 주말 농장도 해보고 시골 장터에서 전을 부쳐서 팔거나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라도 팔면서 입에 풀칠은 하지 않겠냐는 희망으로 노후에 대한 계획을 차근차근 세웠고 실행으로 옮기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던 날 남편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남편의 군대 후임이라던 그 인간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와선 오래전 은혜를 갚고 싶다며 수익률이 보장된다며 대체 에너지니 뭐니 알아듣기 힘든 말들을 하며 남편을 몇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형님, 그냥 은행에 묻혀있는 돈을 움직이게만 하자는 거예요. 1년만 믿어보세요. 틈만 나면 집에 있던 남편을 불러내서 술이며 밥을 사던 군대 후임이라는 사람은 귀가 얇은 남편에게 계속해서 투자 권유를 했습니다. 결국 망설이던 남편은 저에게 상의도 없이 통장에 있던 우리의 노후 자금인 5억을 그 사람에게 덥석 맡겨버렸습니다. 처음부터 5억을 몽땅 가져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5천만 원만 투자하라고 꼬드겼고 한 달 후에는 8천만 원을 투자해야 원래 넣었던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입금을 요구하니 결국 우리 부부의 통장에 있던 예금 5억 원을 전부 그 후임에게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인 5억 원이 그 후임이라는 사람에게 입금되고 나서 며칠 후 그 사람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후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보통 때는 대리 울리자마자 받던 그 남자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우리 부부만이 아니었고 동네 사람들 몇 명과 남편의 동창생들까지 기망을 당해 전 재산을 날렸고 차명으로 만든 계좌에 있던 돈은 모두 인출이 된 후 잠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남편은 한동안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눈만 뜨면 넋이 나간 사람처럼 뉴스를 틀어놓은 채로 소파에 누워있더군요. 이런 남편을 옆에서 보고 있자니 내 마음도 지옥불 속을 헤매는 듯하여 무작정 김밥을 수십 줄 싸들고 장터로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생전 처음 사람들 앞에서 김밥을 팔아보는데도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돈을 잃은 것도 억울하고 잠이 오지 않는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남편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라도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해보리라 다짐을 하며 장터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TV 뉴스만 듣던 남편은 생활정보지와 구인 광고란을 열심히 찾아보더니 경비 일을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던 남편이 나이 60이 넘어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경비 일을 하겠다고 하니 걱정이 앞섰지만 집안에서 넋이 나간 채로 있는 것보다는 건강에 좋겠다 싶어서 찬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비일은 생각보다 녹록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남편은 출근과 동시에 하루 종일 눈을 치우느라 퇴근 후에는 녹초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쌓인 눈을 신속하게 치우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민들이 난리를 치더군요. 하지만 몸이 고된 것은 참을 만한 것이었지만 가끔씩 남편에게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거는 젊은 사람들과 싸움을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경비로 취직한 지 3개월 만에 사표를 내고 다시 집안에서 누워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두 부부가 집안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 되어 저라도 다시 김밥을 말아서 장터에서 팔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말고 50개의 김밥을 싸면 출근길에 김밥을 사가려는 직장인들에게 팔아야겠다는 생각에 아침 7시까지 지하철 입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부지런을 떤 덕분에 아침 김밥 장사는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두 부부가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입이었기에 낮에는 다시 장터에서 팔 김밥을 만들어서 하루 종일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시장통은 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북새통이었고 정신이 없는 편입니다. 김밥 하나 팔면 얼마 남는 돈은 없었지만 그래도 다른 상인들과도 제법 친해지고 내가 만든 김밥이 맛있다며 고정적으로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도 하나 둘씩 생겨나다 보니 저는 시장에 있을 때만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평온한 일상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김밥을 말기 위해서 졸린 눈을 비비며 재료를 손질하고 정성껏 김밥을 싸서 아침 장사를 한 후 시장에서 오후 장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배가 살살 아파왔습니다. 새벽에 먹은 고구마가 탈이 났는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져서 주변 가게 아주머니께 잠깐만 봐달다며 부탁을 하고 불이 나게 시장 화장실로 달려가서 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화장실에 가야 할 때가 생기곤 하는데 그날따라 조금 화장실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다 싶어 숨을 헐떡이며 돌아와 보니 소쿠리에 있던 김밥이 통째로 사라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분명 20줄도 넘는 김밥이 있어야 하는데 소쿠리에는 파리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간 사이에 좌판을 봐달라고 부탁한 아주머니에게 어찌 된 거냐고 물어보았더니 아주머니는 내 얼굴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내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어떤 젊은 남자가 잽싸게 오더니 김밥을 몽땅 훔쳐갔어. 너무 빨라서 어떻게 해볼 수도 없었어. 나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고구마를 먹은 것이 후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밥 말겠다고 새벽부터 손에 물집 잡히도록 일했는데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에 땅바닥에 주저앉아 꺼이꺼이 울고 싶었지만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는 거라고 마음을 다잡으며 다음부터는 절대로 새벽에 고구마를 먹지 않겠다고 이를 갈고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역시나 소파에 누워서 오늘 일어난 뉴스를 멍하니 보고 있더군요. 지금까지는 사기를 당한 남편이 원망스럽고 미워도 대놓고 원망을 하거나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김밥을 몽땅 도둑 맞은 이날만큼은 저도 감정이 추슬러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남편을 보자마자 뉴스 못 봐서 죽은 귀신이라도 있나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인데 영감이라는 사람은 전 재산을 후배라는 사기꾼 놈에게 다 털어주고 이 나이에 김밥 장사나 평생 하면서 내가 당신을 죽을 때까지 먹여 살려야 하는 거요. 사지 멀짱한 양반이 하루 종일 누워있는 꼬라지도 베기 싫고 밥 먹는 것도 꼴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서 노가다를 하든 폐지를 줍든 좀 움직여요. 움직여. 으이그, 내가 못 살아. 속에서 천불이 나다 보니 이렇게 남편에게 퍼부어댔고 남편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슬리퍼만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한참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고 그의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비닐봉지 안에는 막걸리 2병과 제가 좋아하는 밤빵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나 다음 달부터 공공근로 신청했어. 동네 휴지 줍는 일이지만 당신이 좋아하는 떡볶이랑 치킨은 매달 사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 말을 듣자 저는 시장에서 김밥을 몽땅 도둑 맞고 펑펑 울고 싶었던 마음에 불이 당겨져
그만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좋아하는 밤빵을 사온 남편이 가엾고 애처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한평생 나만을 위해주고 내가 먹고 싶다는 것은 다 사주었던 우리 남편. 착해 빠지고 사람을 좋아해서 사기를 당한 것인데 그래도 우리는 아직 건강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의지를 할 수 있는 부부이지. 늙으면 자식도 다 소용없어. 가려울 때든 긁어주고 아플 때 약 사다 주고 죽 끓여주는 남편이 최고지. 저는 남편을 원망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여생을 남편과 합심해서 새롭게 시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노후 자금 5억은 사라졌지만 좀 더 편안하게 살아보려는 욕심이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같이 노후를 걱정하는 60대의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선 돈보다 사람을 먼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람을 경계하세요. 지나치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 오래된 친구, 친척, 후배라 하더라도 갑자기 연락해 반가움을 앞세우며 투자를 권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님 덕 좀 보게 해드릴게요. 가족처럼 생각해서 드리는 기회예요 같은 말은 대부분 미끼입니다. 고수익 무위험을 강조하는 사람, 원금 보장에 월 10% 수익 같은 말은 현실에 없습니다. 투자는 원래 위험이 따르는 것이며 고수익일수록 고위험이 기본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정직한 금융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용어로 현혹하는 사람, 펀드, 코인, 수소에너지, 스타트업, 리치아리아이티스 같은 단어를 설명 없이 나열하며 복잡하니까 저만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피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엔 절대 돈을 넣지 마세요. 다들 하고 있다며 압박하는 사람. 이웃박 사장님도 했어요. 지금 안 하면 기회 놓쳐요. 등 집단 심리를 자극하며 조급하게 만드는 말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투자엔 충동이 아닌 숙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없이 돈을 요구하는 사람, 구두 약속, 문자, 메모 등으로만 진행하자는 사람은 무조건 거부해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 돈을 맡기는 건 사기와 다름없습니다. 정식 서류와 법적 절차가 없는 돈 거래는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의심이 들면 전문가나 가족에게 꼭 상의하세요.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인생 후반전은 무엇보다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건 평범한 나의 일상들과 내 가족들의 건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구에서 작은 네일샵을 운영하는 30대 후반의 여자랍니다. 3, 4년 전만 해도 어딜 가도 20대 같다는 소리를 듣고 동안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제 얼굴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소개팅에서도 남자들에게 자꾸 거절을 당하게 되니 성형에 의존하게 되었어요. 3평이 채 안 되는 아주 조그만한 네일샵을 4년 전부터 시작했고 저는 나름대로 다부진 꿈이 있었답니다. 나만의 감각으로 손끝에서 작은 예술을 만든다는 자부심,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 사실 나 정도면 꽤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고객 응대도 좋고 디자인도 꼼꼼하다고 칭찬받았습니다. 처음 일 2년은 순조로웠어요. 손님도 꾸준히 늘고 리뷰도 좋았고 예약은 항상 빡빡했답니다. 그 무렵까지 나는 30대 여자 중에서는 나름 경쟁력 있는 괜찮은 여자라고 생각했지요. 카페에서 주문할 때 알바생들이 학생이세요? 라고 묻고 소개팅 나가면 진짜 동안이시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도 내 얼굴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웬 늙고 지친 여자가 있는 것 같았지요. 그건 바로 제 모습이었고요. 그날 이후부터 저는 성형외과를 정기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필러였고 다음은 보톡스, 나중에는 눈꼬리를 올리고 코끝을 세우고 이마 지방 이식을 하고
입술을 부풀렸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손을 대기 시작했지요. 한편으로는 더 나이 먹기 전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남자를 구해서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초조해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이 끝난 후 밤에는 소개팅 어플에 들어가서 남자들의 프로필을 수십 명씩 살펴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소개팅 어플에는 정말로 다양한 남자들이 있었지만 프로필 사진만 번들으라 하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 일회성 만남만을 원하는 남자 등등 제 눈에는 차지 않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라도 찾지 않으면 저는 영영 결혼할 기회를 놓칠 것만 같아서 정말로 필사적으로 남자들을 찾아서 쪽지를 보내보았고 결국 말이 잘 통하고 마음이 잘 맞을 것 같은 남자 한 명과 데이트 약속을 잡게 되었답니다. 소개팅에서 만남 남자와 만나기로 한 그날, 봄비가 조용히 내렸고 오랜만에 로맨틱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간단히 차만 마시려던 계획은 그 남자의 말솜씨에 이끌려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김민수였고 나이는 39이고 IT 회사에 다닌다고 하더군요. 깔끔한 셔츠에 호감형의 외모, 그리고 적당한 웃음 띤 얼굴에 제 마음은 오랜만에 설레었습니다. 오랜만에 괜찮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이 근처 파스타가 괜찮은 집이 있는데요. 괜찮으시면 같이 가실래요? 민수라는 남자는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가 가자고 한 음식점의 분위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레드 와인 한 잔과 맛있는 식사와 함께 대화는 계속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민수라는 남자는 유머 감각도 꽤 있는 편이어서 가끔씩 우리는 웃음을 터뜨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식사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소개팅 어플의 성공인가 하고요. 식사가 끝나고 남자는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자가 계산을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카드 단말기에 손을 얹은 채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더치페이 하죠. 각각 28,000원이에요. 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네. 저는 황급히 지갑을 꺼내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첫 데이트에서 내가 낸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식당을 나오자 보슬보슬 내리던 비는 폭우로 변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웃긴 얘기를 하고 저에게 관심을 보이던 남자는 집에 갈 때가 되자 싸늘하게 돌아서서 혼자 우산을 쓰고 집으로 가버리더군요. 지금까지 많은 소개팅을 해보고 많은 남자들을 만나봤지만 오늘처럼 황당하고 재수없는 새끼는 처음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회용 우산을 사서 가까스로 비를 피해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저는 생쥐처럼 비를 쫄딱 맞은 처량한 몰골이 되었습니다. 마침 시골에서 올라오신 엄마는 저의 이런 모습을 보더니 한 말씀 하셨습니다. 아니, 오늘 남자랑 데이트한다더니 그 남자가 집까지 바래다 주지도 않은 거야? 밥은 맛있는 걸로 사주디. 저는 엄마의 물음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서 몰라 라고 하며 엄마에게 화풀이를 하고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30대 후반의 노처녀라지만 이렇게 굴욕적인 만남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서 화장대의 거울을 주먹으로 힘껏 내리쳤습니다. 다시는 만나나 봐라, 거지 같은 새끼. 연봉이 1억이라더니 개구라였어. 저는 그날 이후로 소개팅 앱에 한동안 접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쳐다보기도 싫어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소개팅 앱을 지워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아까 만났던 민수라는 새끼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실래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미쳤나? 이 새끼야. 재수 없으니까 꺼져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저의 네일샵을 공개한 터라서 그냥 문자를 씹어버리는 것으로 그 새끼와의 만남을 쪽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저는 제 외모에 더욱더 집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일샵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은 모두 제 얼굴을 고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성형외과에 자주 가다 보니
성형외과 원장들이 저를 호구로 보는지 자꾸 많은 시술을 권하고 비용도 점점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50만 원에서 시작했던 보톡스, 필러 시술이 나중에는 한 번에 300만 원대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네일샵을 운영해서 버는 돈은 300만 원 정도인데 성형으로 들어가는 돈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현재 카드 빚만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네일 일을 하면서 이 빚을 갚아야만 합니다. 손톱을 다듬는 일은 생각보다 섬세한 작업입니다. 사포로 표면을 갈고 큐티클을 정리하고 젤을 얹는 매 순간 고객의 손끝에 시선과 감정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제 마음은 손님의 손톱보다 통장 잔고에 더 가 있습니다. 사장님, 요즘은 프렌치보다 투명 베이스가 더 유행이에요. 젊은 20대 초반의 고객이 저에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의 네일을 말하며 웃음 지었습니다. 저는 마스크 너머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손톱이 길면 더 예쁘죠. 요즘 점점 늘어나는 카드 대금에 신경을 쓰느라 유행하는 스타일의 네일 컬러도 파악하고 있지 않으니 손님이 먼저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카드 결제일은 25일. 오늘이 19일이니까 3천만 원이라는 카드 값의 숫자는 이제 현실감조차 없습니다. 저는 매달 5장의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A사 카드는 제품 사입용, B사 카드는 개인 생필품, C사 카드는 임대료 자동이체. 돈이 들어오면 먼저 어디로 새어 나갈지를 떠올리는 게 먼저입니다. 점심은 대부분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을 먹습니다. 외식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특별한 날이란 고객이 예약 취소 없이 와준 날, 또는 단가 높은 아트가 들어온 날입니다. 언니, 계좌로 이체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고객이 나가자 조심스레 휴대폰을 켜고 은행 앱을 열어봅니다. 12만 8천 원 입금. 그중 5만 원은 오늘 납품받은 젤 폴리시 값으로 빠져나갈 예정이고 3만 원은 내일 원두 사입비. 남은 금액은 카드 이자에 보태야 합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샵 오픈 초반 SNS에 장비 들여놓고 인증하며 올리던 사진들. 사장님이라는 말에 느꼈던 자존감. 그땐 분명 뭔가 잘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밑바닥을 지나 지하실로 내려가는 느낌이 듭니다. 작은 미니 냉장고 앞에 쭈그려 앉아 식은 커피를 홀짝이자 입 안에 쓴맛이 맴돕니다. 무언가 계속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이 생활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월세 95만 원, 관리비 8만 원, 제품 사입비 평균 월 70만 원, 통신비와 보험료, 그리고 이자. 네일샵을 접자니 쌓인 빚이 너무 크고 다른 일을 하자니 기술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차라리 알바라도 해볼까 싶다가도 한 달 수익을 가만히 따져보면 지금을 유지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때 카드사에서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A카드 고객님, 3월 결제일이 임박했습니다. 최소 납부금 18만 7,200원이 25일에 출금됩니다. 카드사의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손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하며 되뇌입니다. 어떻게든 버텨야지. 40살이 되기 전에 남자를 만나서 빨리 이 생활을 청산해야 돼. 오늘은 오랜만에 소개팅 앱에 접속해봐야겠어. 성형외과도 예약하고